명함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 채널을 열렬히 사랑하는 30대 남성 애청자입니다. 누구나 신기하고 기구한 사연을 한두 개쯤은 갖고 있잖아요. 저도 남들이 들으면 무릎을 칠 만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제 인생이 180도 달라지기도 했죠. 저를 잘 알고 있는 친한 지인들만 하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기 위해 용기를 내봅니다. 20대는 군대를 다녀와서 학교를 마치고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입맛에 맞는 곳에 취업하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더군요.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기 위해 남들 하는 만큼은 노력했다고 생각했지만 운이 없는 건지 실력이 없는 건지 이력서를 넣는 곳마다 족족 미끄럼틀을 탔죠. 자격증을 더 따보기도 하고 사회 경험을 더 쌓기 위해 고된 인턴 생활과 알바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취업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20대는 훌쩍 가버리고 금세 30대가 됩니다. 그런 제게 가족들이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었지만 가족들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저도 그 정도 눈치는 있습니다. 나이는 먹어가는데 할 일 없이 여기저기 나다니며 교통비만 쓰고 있는걸요. 그렇게 전 막막한 현실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답답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랬던 제게 아주 작은 기회 하나가 찾아든 일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이런저런 신세 한탄을 하며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요. 옆 테이블에서 혼자 조용히 술을 마시던 남성분이 저희 테이블로 다가와 제게 명함 한 장을 내미는 겁니다. 옆에서 우연히 듣게 됐는데 취업 고민이 큰 것 같더군요. 마침 저희 회사에서 사람을 구하고 있는데 한번 고민해보세요. 자동차 휠을 개발하고 만드는 회사인데 업력도 오래됐고 직원 복지도 꽤 괜찮은 회사입니다. 그래요? 예, 생각 있으면 미리 연락 주고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명함을 보니까 이현승 실장이라고 박혀 있더라고요. 저는 제게 명함을 준 그분이 그 회사의 실무자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죠. 뜻밖의 길거리 캐스팅 같은 제안을 받게 되자 친구들도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렇게 이력서를 넣어도 불러주는 데가 없더니 맥주 마시다가 취업하게 생겼다면서 말이죠. 자동차 휠을 만든다는 얘기에 좀 망설여졌지만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대와 졸업 이후 몇 년 동안 자리 잡지 못하는 아들을 걱정하는 부모님 얼굴도 떠오릅니다. 그래서 제게 명함을 준 분에게 연락을 하고 그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일단 뭐가 됐든 부딪혀나 보자라는 심정이었어요.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회사를 찾아갔더니 이현승 실장님이 절 반갑게 맞더라고요. 그래요. 생각 잘했어요. 메일로 보내준 이력서도 인상 깊게 봤어요. 그럼 언제부터 일할 수 있겠어요? 네? 저 채용된 건가요? 예, 강한영 씨만 괜찮다면 채용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무슨 사기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제시한 연봉 수준도 나쁘지 않았고 회사 공장 규모도 적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대로 된 면접도 보지 않고 간단한 업무 내용과 채용 조건만 설명하고 채용이라뇨. 뭔가 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원래 이 회사는 이렇게 채용을 하나요? 사장님 면접 같은 건 안 봐요? 아니요. 원래는 공식적인 채용 기간이 있죠. 그리고 사장 면접도 봐요. 그런데 왜 지금은 이런 식으로 채용을 하시는 건지. 제가 강한영 씨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 회사 사장이에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실장님이시라면서요. 아, 그건 제가 아직도 현장 일을 가끔 해서 그냥 편하게 하려고 실장 명함 쓰는 거예요. 저 사장 맞아요. 호프집에서 제게 명함을 건넨 분이 이 큰 회사의 사장이라니. 이걸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저를 데려다 놓고 시답지 않은 농담을 할 리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전 그 회사에 정식으로 입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사장님 백으로 입사한 낙하산이었지만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 회사에 오래 다닐 수 있을지는 확신하지 못했어요. 손에 기름때 한번 묻혀보지 않은 제가 기술자가 최고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에 어울리는 인재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제가 그 회사를 2년 넘게 근속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멋지게 디자인된 제품을 기계를 돌려깎고 다듬으며 완성품으로 탄생시키는 작업은 의외로 제 적성에 잘 맞았습니다. 만약 제가 취업을 한다면 책상에 앉아 서류 업무를 할 거라고만 상상했었는데 막상 몸을 움직이고 땀을 흘리는 일이 저한테 제격이었던 거였죠. 또한 직원들과 허물없이 지내는 사장님의 마인드도 무척 좋았어요. 그만한 규모의 회사 수장이라면 넥타이를 매고 점잔을 뺄만 한데도 사장님은 작업복을 입고 현장을 누비는 걸 더 좋아하셨습니다. 우연히 절 마주치기라도 하면 살갑게 대해주시며 자신이 호프집에서 직접 스카우트한 인재라는 농담을 하셨죠. 그렇게 어쩌다 입사를 하게 된 회사는 사장님은 인간미가 넘치고 직원을 귀하게 여기는 꽤 괜찮은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사장님의 사모님, 그러니까 회사 업무와는 아무 관계없는 그분의 존재였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따금씩 회사에 나타나는 사모님은 사장님과는 다르게 직원들을 제 부하 부리듯 하시더라고요. 반말과 무시는 기본이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하거나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기도 합니다. 사장님의 사모님이니까 직원들이 어느 정도 대우를 해주는 건 맞겠죠. 하지만 딱 거기까지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상근에서 업무를 보지도 않는 분이 심심할 때마다 나타나서 목일을 부리면 되겠습니까? 하지만 회사 직원들 중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어요. 사모님이라는 호칭이 가지고 있는 힘이 그 정도였습니다. 하긴 사장님조차 그런 사모님을 어쩌지 못하고 있는데 일개 직원들이 뭘 어쩌겠습니까? 더구나 사모님이 나타나면 마치 담당 비서처럼 찰싹 달라붙어 있는 양계장이라는 사람도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죠. 직원들이 쉬쉬하는 동안 사모님의 돌발적 행동은 점점 선을 넘기 시작했고 그 꼬락서니가 꼴보기 싫었던 저는 그런 사모님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열심히 일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회사 앞마당에 고급 세단이 스르륵 미끄러져 들어오더라고요. 다들 순간 표정을 구기며 한숨을 쉬었죠. 이제 회사 사람들 모두가 그 차의 주인이 누군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승용차에서 내린 사모는 선글라스를 끼고 공장을 쭉 한번 둘러봅니다. 산딸을 앞두고 있어서 배는 남산만 했죠. 조용히 출산 준비나 할 것이지 왜 자꾸 회사에 나타나는지는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그런 사모가 제 앞을 스쳐 지나가길래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그런데 사모가 걸음을 딱 멈추더니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그게 인사야? 다시 해. 네? 대가리만 까딱하는 게 인사냐고. 어디 일개 직원이
회사 주인한테 인사를 그딴 식으로 해? 제대로 했는데요. 뭐? 인사 제대로 했다고요. 너 지금 나한테 반항하니? 사모님이 회사 주인도 아닌데 제가 왜 반항하면 안 돼요? 뭐라고? 뭐 이딴 게 다 있어? 너 회사 잘리고 싶어? 잘려도 할 수 없긴 한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모님이 회사에 민폐 끼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직원들이 무슨 신하예요? 잊을만 하면 나타나서 주인 행세하는 거 정말 못 봐주겠네요. 너 정말 미쳤니? 미쳤어? 열받은 사모가 목에 핏대를 세웁니다. 솔직히 거기까지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사람 무시하는 태도에 저도 부하가 치민 거죠. 사모가 길길이 날뛰니까 양 계장이 후다닥 달려와서는 제게 삿대질을 합니다. 야, 너 정신 나갔냐? 지금 누구 앞에서 눈을 보라려? 당장 사모님한테 사과해. 어서! 싫은데요?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사과를 합니까? 그리고 계장님도 너무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계장이라면 팀원을 보호해야지. 맨날 사모님 편만 들면 누가 계장님을 믿고 의지하겠어요? 이 자식이 뭘 잘못 먹었나? 너 당장 업무 그만두고 대기 타고 있어. 알았어? 양 계장이 펄펄 뛰며 난리를 치더군요. 사모가 저 자식 당장 잘라버리라는 둥, 싸가지가 없는 놈이라는 둥, 침을 튀어가며 분통을 터뜨리더라고요. 그 사달이 있고 난 후 직원들이 제게 엄지를 치켜듭니다. 그간 쌓였던 감정이 한 번에 뚫어졌다며 대단하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그 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것 같다는 예감을 했습니다. 사모한테 대들며 그 생각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막상 정든 회사를 떠날 생각을 하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사직서를 쓰고 있는데 사장님이 호출을 합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사장실에 갔는데 사장님께서 오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와이프가 또 와서 힘들게 했다며? 강사원이 우리 와이프 홈출냈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아주 잘했어. 임신한 마누라 눈치 보느라 내가 하지 못한 걸 강사원이 아주 시원하게 잘해줬어. 예? 원래는 그렇게까지 심술 부리는 사람이 아닌데 애 갖고 나서부터 저렇게 예민을 떨더라고. 나도 진즉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약점이 많이 잡힌 몸이라서 싫은 소리를 잘 못해. 강사원, 내가 사과할게. 미안해. 그러니까 강사원이 좀 이해해줘. 응? 와이프도 곧 출산이니까 한동안은 회사에 나오지 못할 거야. 그럼 회사 그만두지 않아도 됩니까? 강사원이 왜 회사를 그만둬? 내가 직접 뽑은 귀한 인재인데. 강사원한테 사과하고 싶어서 불렀어. 그러니까 마음 풀자, 응? 네. 솔직히 사장님의 태도에 놀랐습니다. 사모님에게 무례했던 저한테 화가 날 만도 한데 아닌 건 아니라면서 오히려 절 다독여 주셨죠. 그런 사장님의 인간적인 면모가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만약 제가 사장님의 위치에 있었다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지 자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이 됐고 저 역시 사표를 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후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사장님이 방긋방긋 웃으며 제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강사원, 요즘 젊은 애들이 뭘 좋아하나? 네? 좋아하는 거요? 강사원 또래 젊은 애들 말이야. 뭘 해주면 좋아하겠어? 글쎄요. 젊은 사람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취향을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가? 강사원 말을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네. 가만히 있어보자. 우리 딸이 뭘 좋아할지. 딸이요? 사장님, 딸이 있었어요? 응? 그게... 사장님이 머리를 극적이며 길면쩍어 하시더라고요. 괜한 질문을 했나 싶었는데 이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실은 지금 마누라는 재혼한 사람이고 본처는 일찍 교통사고로 세상을 떴어. 그 사이에 난 딸아이 하나가 있었는데 내가 재혼을 하고 난 뒤 새엄마랑 영 맞지가 않아서 결국 유학을 보내게 됐지. 그래서 내가 걔한테 죄가 많아. 그래도 우리 딸은 미국의 좋은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수재라고. 대학 다닐 때 장학금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니까. 몇 년 만에 한국에 들어오게 됐는데 뭘 해줘야 할지 알 수가 있어야지. 오랜만에 아빠 노릇하려니까 형 힘드네. 딸 이야기를 하는 사장님의 얼굴엔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사장님에게 그런 사연이 있는지는 몰랐어요. 어쩐지 사모님이 좀 젊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다가 그런 표독스러운 여자랑 재혼을 했는지 저는 속으로 조용히 혀를 끌끌 차고 말았죠. 딱히 뭘 해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시간을 함께 보내세요. 제가 따님이라면 그걸 가장 원할 것 같은데요. 그런가? 제 말에 생각이 많아진 사장님이 슬그머니 얼굴을 붉히며 제게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저 사장님과 따님의 서먹한 관계가 좋아지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난 뒤 사장님이 아주 어두운 표정으로 나타나시더라고요. 하도 안색이 좋지 않길래 제가 먼저 여쭤보았죠. 사장님,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강사원. 강사원 말대로 미국에서 온 딸이랑 시간을 잘 보냈는데 갑자기 애가 미국으로 가겠다면서 훌쩍 떠나버렸어. 아무래도 지 엄마랑 또 싸운 것 같아. 원 녀석. 간다면 간다고 말을 해주면 좀 좋아. 내가 아무리 연락을 해도 전화도 받질 않고 문자에 답장도 안 해. 아휴, 애 가슴에 무슨 응어리가 그렇게 졌는지 원.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사장님의 한숨에 저까지 씁쓸해지더라고요. 이래서 재혼 가정이 단란하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라고 생각했어요. 다 큰 자식도 새엄마와 저렇게 각을 세우는데 어린 자식들은 또 어떨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말았죠. 그렇게 그 일을 무심히 넘기고 저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벌어진 건 대략 한 달쯤 지난 후였을 겁니다. 큰 프로젝트 때문에 회사 전체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와중이었어요. 그날 늦게까지 회사에서 야근을 하다가 문득 배가 고파서 야식을 시키게 됐습니다. 회사로 음식 배달을 온 식당 배달원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새 이 회사 직원분들이 허기가 많이 지나 봐요. 왜?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릇을 회수해보면 양념 하나 반찬 하나 없이 싹싹 비워져 있더라고요. 설거지를 안 해도 될 정도라니까요. 요새 회사에서 점심 안 줘요? 그래요? 음식을 깨끗하게 싹 비운다는 배달원의 말을 그저 농담으로만 여기고 음식을 받아 주섬주섬 먹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장 창고 부근에서 달그락달그락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평소 공장 부근을 돌아다니는 강아지인 줄로만 알고 강아지 밥을 챙겨서 바깥으로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전 제 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비어있는 개밥 그릇을 싹싹 핥고 있는 건 강아지가 아니라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젊은 여성처럼 보였어요. 씻은 지는 또 얼마나 오래됐는지 꾀지지하고 남루한 모습에 할 말을 잃고 말았죠. 저와 마주친 그 여자가 흠칫 놀라더니 제 손에 들고 있는 개밥을 주시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모기만한 목소리로 제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죄송한데요. 제가 많이 굶어서 그러는데 그거 저 주시면 안 돼요? 네? 개밥을요? 네, 개밥이라도 좋아요. 먹고 삼킬 수만 있는 거면 뭐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얼마나 굶었으면 개밥을 보면서 침을 꼴깍꼴깍 삼키겠어요. 저는 우선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제가 시킨 야식을 내어주었죠. 그 여자는 경계를 하면서도 허겁지겁 음식을 먹어치웠습니다. 개눈 감추듯 그릇을 비운 그 여자는 양이 모자란 듯 입맛을 다셨죠. 저는 탕비실에서 간식을 챙겨와 그 여자에게 건넸습니다. 역시 빠른 손놀림으로 제가 준 간식을 순식간에 먹어 치워버리더라고요. 배를 채운 여자가 그제야 제게 감사 인사를 하더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그런데 저기 공장 창고에서 노숙하신 거예요? 거기 계시면 안 되는데.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갈 곳이 없어서 이젠 그곳에 머물지 않을게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젊은 분이 왜 노숙을 하고 계세요? 혹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세요? 아니요. 경찰은 필요 없어요. 제가 말 못할 사정이 좀 있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왜인지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더럽고 초라한 그 여자에게선 뭔가 딱한 사정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작정 칼바람이 부는 바깥으로 내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공장 창고로 되돌려보낼 수도 없어서 무척 난감하더군요. 고민 끝에 저는 그 여자를 좀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이렇게 하세요. 제가 근처에 방 하나 잡아드릴 테니까 일단 좀 씻으시고 쉬는 게 어때요? 네? 아니, 꼭 그렇게까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날씨에 바깥에서 주무시면 죽어요. 그 차림으로 혼자 가시면 방을 내주지 않을지도 모르니까 제가 함께 가서 잡아드릴게요. 오해는 마시고요. 그 여자는 망설임 끝에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가까운 여관에다가 일주일 정도 묵을 수 있는 방을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도록 얼마간의 돈과 제 명함도 건넸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데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노숙하지 마시고 좀 더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여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 인사를 하더군요. 저는 그 여자를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왔다는 뿌듯함도 있었고 무슨 사정인지 모를 그 여자의 처지가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 일이 있고 난 후 참 이상하게도 일주일 내내 그 여자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겁니다. 이제 제가 잡아준 여관방도 빼야 할 텐데 어떻게 다른 거처는 구했는지 혹시 밥은 굶고 있는 건 아닌지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괜히 울리지도 않는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게 되고요. 결국 전 참지 못하고 일주일 만에 그 여자가 머물고 있는 곳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 여자는 아직 그 여관에 머물고 있더라고요.
따뜻한 곳에서 씻고 쉴 수 있던 덕분인지 일주일 만에 본 그 여자는 처음 본 그때보다 한결 나아 보였습니다. 저 마주친 그 여자도 적잖게 놀란 모양이더라고요. 머쓱해진 저는 주저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잘 계신지 궁금해서 와봤어요. 이제 곧 방도 빼야 할 텐데 어떻게 대책은 마련하셨는지 궁금도 하고. 아, 네. 그렇잖아도 연락 한번 드리려고 했어요. 저한테 베풀어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드려야 할지.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해서 마음에 걸렸어요.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거처는 마련하셨어요? 제 질문에 여자가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딱히 갈 곳을 정하지 못한 모양인 것 같았어요. 여관방을 나서면 다시 노숙을 할 생각이었겠죠. 저는 생각했던 제안을 그 여자에게 조심스레 꺼내놓았습니다. 제 말에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저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는데요. 그쪽만 괜찮으시다면 거기서 머무르셔도 좋아요. 같이 살자는 말이 아니라 거처가 마련되실 때까지 화장실 달린 방 하나를 내어드리겠다는 겁니다. 저는 어차피 회사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서요. 물론 거절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런 말을 꺼내놓고도 굉장히 무안해지더라고요. 제 선의가 마치 다른 뜻으로 비춰질까봐 엄청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제 예상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런 신세를 져도 될까요? 솔직히 저 갈 데가 없는 상태예요. 큰 폐가 되지 않는다면 부탁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네.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여자는 선뜻 절 따라 나서겠다고 하더군요. 그만큼 절박한 상황에 처해진 걸지도 모르고 저에게 어떤 신뢰가 생긴 걸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제 선의를 온전히 받아줘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전 그 여자에게 방 하나를 내주게 됐고요. 그날부터 저희 두 사람의 불편하고도 이상한 동거가 시작되었죠. 처음엔 제가 퇴근을 하거나 휴일날 집에 있기라도 하면 그 여자는 저랑 같이 있는 게 불편했는지 방 안에서 한 발짝도 떼지 않고 틀어박혀 있더군요. 하루 종일 얼굴 한번 보지 못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어색하고 대면대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분위기는 서서히 사라지더라고요. 밥을 함께 먹기 시작하고 소소한 대화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때론 재밌는 TV를 함께 보면서 배꼽을 잡고 웃기도 했죠.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 제가 퇴근을 하고 돌아오면 그 여자가 요리를 해놓기도 하는 겁니다. 솜씨가 괜찮아서 제 입에도 꼭 맞더라고요. 그 순간은 마치 제가 결혼을 했고 와이프가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우리 둘은 서서히 친해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여자는 자신의 이름이 희정이라는 것만 알려주고 사적인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어쩌다가 노숙을 하게 된 건지, 왜 그 생활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건지 많은 게 궁금했지만 저도 일부러 묻진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마음속 깊이 묻어둔 그 사연을 꺼내놓을 날이 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저는 그저 그녀가 저와 함께 지내며 상처를 치유하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꼬박 6개월을 함께 지냈나 봐요. 우린 둘도 없이 친해졌고 함께 밥을 먹지 않으면 서운함을 느낄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결코 침범하진 않았어요. 우린 서로 사적인 공간과 생활은 존중해주고 공유가 필요할 땐 서로에게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처럼 저녁을 먹으며 제잘제잘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그녀가 진지한 표정으로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한영 씨는 날 어떻게 생각해요? 네? 어떻게 생각하다뇨? 질문의 요지가 뭐예요? 말 그대로예요. 날 그냥 불쌍한 노숙천으로만 생각하는지, 아니면 친한 친구로 생각하는지, 그것도 아니면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지. 네? 그건... 갑자기 훅 들어오는 질문에 진땀이 절로 납니다. 사실 전 그녀에게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과거가 어떻던, 어떤 삶을 살았던 제겐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금처럼 오랫동안 함께 지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렇게 한참을 망설이다 저는 제 마음을 솔직히 고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희정 씨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희정 씨랑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어요. 그게 제 진심이에요. 그래요.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저도 한영 씨랑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럼 우리 결혼해요. 네? 한영 씨 같은 남자라면 제 미래를 맡겨도 좋을 것 같아요. 한영 씨만 저 좋다면 저 한영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갑자기 저와 결혼을 하겠다는 여자의 고백에 어리둥절했습니다. 밥 먹다 말고 프로포즈를 받은 셈이었죠. 공장 창고에서 노숙을 하던 여자를 집으로 데려와 6개월 동안 함께 살았다고 해도 욕을 바가지로 먹을 판이었는데요. 그것도 모자라 그 여자와 결혼까지 하게 생긴 겁니다. 하지만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아니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쁜 마음이었죠. 저는 그녀의 초롱초롱한 눈빛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은 미래를 함께 하자고 약속했네요. 그럼 희정 씨에 대해서 좀 더 말해줄래요? 부모님은 어디에 계시고 왜 희정 씨는 바깥에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저한테 말해줄 수 있어요? 그건... 제 질문에 망설이던 그녀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제게 내밀더라고요. 그건 바로 명함 한 장이었습니다. 그 명함을 자세히 들여다본 저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현승 실장이라고 박혀있는 사장님 명함이었으니까요. 이건 저희 회사 사장님 명함인데 이건 어디서 났어요? 그리고 이걸 왜 저한테 주는 거예요? 한영 씨, 그분이 바로 제 아버지세요. 네? 뭐라고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얼떨떨합니다. 저희 회사 사장님의 따님이 제 앞에 있는 이 여자라뇨. 믿기지 않았습니다. 분명 사장님의 딸은 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한 수재라고 들었어요. 한국에 들어왔다가 새엄마랑 다투고 난 뒤 말없이 훌쩍 미국으로 떠나서 서운하다는 사장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죠. 아니, 미국에서 공부했다는 사장님 따님이 바로 희정 씨라고요? 지금 저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사장님 따님은 미국에 있을 텐데요? 네, 맞아요. 아빠는 내가 미국에 있는지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엄청 화가 났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그래서 아빠 연락도 안 받고 간다는 말도 없이 훌쩍 떠난 줄로만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사실과 달라요. 희정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동안 있던 일을 제게 털어놓더군요. 그리고 전 그 충격적이고 어마어마한 사건의 실체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희정 씨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건 사장님의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서였다는데요. 사장님은 희정 씨한테 회사에 입사해서 업무를 배우라는 제안을 했고, 희정 씨도 이를 받아들이고
경영 수업을 받기 위해 귀국을 결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희정 씨는 계모가 차려준 음식을 먹다가 이상한 기색에 먹을 음식을 전부 개원했다는데요. 그 모습을 본 계모는 깔깔 웃으며 이런 섬뜩한 말을 하더랍니다. 어휴, 우리 딸. 내가 국에다가 재미난 걸 좀 탔는데 맛이 어땠어? 미국 입맛이라서 입에 맞을라나 모르겠네? 그런데 딸아, 그냥 조용히 미국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내일 모레면 우리 귀한 아들이 태어날 텐데 하나밖에 없는 누나가 자기가 물려받을 회사를 차지하려고 귀국했다는 거 알면 네 동생이 너무 서운하지 않겠니? 예, 희정아, 나 잃을 것도 무서울 것도 없는 사람이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랑 네 아버지 정도는 쥐도 새도 모르게 보내버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회사 물려받을 생각은 접고 그냥 미국에서 조용히 살아. 그게 너랑 네 아버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이 엄마 말 무슨 뜻인지 알겠니? 임신한 사모가 사장님 본처의 딸인 희정 씨에게 무자비한 협박을 한 것입니다. 사모의 서슬에 놀란 희정 씨는 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울고 불며 애원했다는 거였죠. 제발 우리 아빠만은 살려달라고 빌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도저히 미국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혹시 애를 낳은 그 여자가 아빠한테 해를 가하지 않을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아버지 회사 주변을 맴돌았던 거예요. 아빠는 괜찮을까? 그 여자가 아빠가 먹는 음식에까지 뭘 타면 어떡하나? 매일 아빠가 출근하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몰래 숨어 있었던 거예요. 어렸을 적에 그 공장 창고에서 많이 놀았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곳이라면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희정씨,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아버님한테 직접 알리거나 경찰에 알리지 그랬어요. 아빠는 그 여자에게 완전 잡혀 살잖아요. 저보다 그 여자 말을 더 믿을걸요? 그 여자 얼마나 무서운 여잔데요.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아무런 증거도 없으니까 절 그냥 정신병에 걸린 여자처럼 취급했을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게 최선이었다고요. 사모의 협박에 겁에 질린 희정 씨는 사장님 주변을 맴돌았고 그 때문에 노숙까지 할 수밖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한계까지 다다른 것이었죠. 그리고 그 여자한테는 다른 남자가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제가 그 여자 씻는 동안 핸드폰을 몰래 본 적이 있었는데 양계장이라는 사람과 은밀한 대화를 주고받는 것도 봤다고요. 양계장이요? 지금 양계장이라고 하셨어요? 왜요? 한영 씨도 아는 사람이에요? 네, 저희 회사 생산팀에 있는 간부인데 그 사람이랑 사모님이랑 은밀한 대화를 나눴다고요? 그렇다니까요. 문자 내용을 보니까 꼭 애인 같더라니까요. 희정 씨의 말이 맞다면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틀리면 희정 씨뿐만 아니라 사장님까지 보내버리겠다고 한 사모의 협박은 세상 물정 모르는 희정 씨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것 같았어요. 음식에 몹살짓까지 해가며 한 협박이었으니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더구나 사장님은 희정 씨가 틀림없이 미국으로 간 줄로만 알고 딸의 연락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사모가 사장님 따님에게 그런 협박을 일삼은 것도 모자라 사장님 몰래 직원과 내연 관계까지 유지하고 있다면 이건 낱낱이 밝혀내야 할 일이었어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일을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희정 씨를 안심시키고 저는 이 일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심했죠. 일단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하는 동안 양 계장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만약 양 계장과 사모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면
뭔가 수상한 낌새가 보일 거라고 생각했죠. 사람이 의심을 하고 보니까 평소와는 다르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 기어코 저는 양계장의 꼬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양계장이 외근이 있다면서 일찍 퇴근하는 모습이 좀 수상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양계장의 차를 쫓았어요. 그리고 어느 백화점 앞에서 사모를 태우는 모습이 제 눈에 딱 걸리게 된 거였죠. 저는 재빨리 그 모습을 찍어뒀고 또 어디론가 향하는 차를 계속 뒤쫓았습니다. 사모를 태운 양계장의 승용차는 교회 쪽으로 빠지더니 한적한 곳에 위치한 숙박업소에 차를 대는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사이좋게 그곳으로 들어가더군요. 당연히 그 모습을 꼼꼼하게 촬영해 두었습니다. 누가 봐도 뻔한 일이었어요. 사모와 양계장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게 변명의 여지 없이 증명된 셈이었네요. 심지어는 출산한 지 몇 달 지나지 않았는데도 두 사람이 따로 만난다는 사실에 기가 차더군요. 그렇게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더니 저런 추억한 비밀을 숨기고 있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그 길로 회사로 돌아가 사장님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겪고 알아낸 모든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차분하게 설명해드렸어요. 제 말을 듣는 동안 사장님의 표정은 변화무쌍하게 변하더군요. 때론 흔들리는 눈으로 절 보기도 했고 때론 표정이 심하게 일그러지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희정이가 지금 강사원 집에 있다는 건가? 네, 쭉 저와 같이 있었어요. 저도 희정씨가 사장님의 따님이라는 건 얼마 전에 알게 됐고요. 사장님, 희정씨는 사모님을 무척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선 저희 집으로 가보시죠. 저는 사장님을 데리고 희정씨가 있는 집으로 갔고 거의 6개월 만에 두 부녀가 상봉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사장님은 딸을 품에 안고 오열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미안하다며 이렇게까지 일이 벌어진지 조금도 몰랐다면서 말입니다. 희정씨 역시 그런 아버지 품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 사태의 전말을 알게 된 사장님은 분통을 터뜨리며 눈에 쌍심지를 켭니다. 험한 욕을 쏟아내며 이 여자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일을 가셨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나머지는 사장님이 해결해야 할 부분이었죠. 그리고 이튿날 양계장은 해고 처리가 됐습니다. 갑작스러운 해고 소식에 직원들이 어리둥절해했지만 사모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소문은 회사 내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사모는 사장님에게 이혼 통보를 받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가야 했다더군요. 사모가 출산한 아들 역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고 그 즉시 이혼 소장을 받아야 했다는 겁니다. 제가 사장님께 드린 양계장과의 불륜 증거가 특히 유용하게 쓰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사모가 사장님의 친딸에게 위해를 가하고 협박을 한 부분은 따로 고소를 했고 사모는 이혼과 함께 그 부분까지 법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나중에 희정씨를 통해 들은 얘기는 이랬습니다. 사장님은 사모가 양계장과 오랫동안 불륜관계였고 출산한 아이조차 양계장의 핏줄이란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또한 자신의 친딸을 협박해 쫓아내려고 했던 사모의 간악한 수법에 치를 떨며 아무것도 모르고 친딸에게 상처를 입힌 점을 많이 자책하셨다더군요. 하지만 희정씨는 아빠의 잘못이 아니라고 위로를 많이 해드렸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사장님은 죄책감을 벗어던지고 따님과 최대한 시간을 함께 보내며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해요.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며 벌어져 있던 간극이 쉽게 메워지진 않겠지만
두 사람 모두 많은 노력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사모는 희정 씨에게 위해를 가한 것이 인정돼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모의 시커먼 속내에 비하면 벌의 무게가 가벼웠지만 그래도 죗값을 치렀다는 것에 위로를 삼아야겠죠. 이혼 소송 역시 사모의 귀책 사유로 이혼이 당연하다는 것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몸과 마음을 회복한 희정 씨는 지금 저희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회사를 물려주기 위한 사장님의 경영 수업이 시작된 거죠. 저는 계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해고당한 양계장의 자리를 제가 대신 채우게 된 겁니다. 아, 그 말씀을 드린다는 걸 깜빡했네요. 저와 희정 씨의 결혼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희정 씨를 6개월 동안이나 안전히 보호하고 있었다는 점은 고맙게 생각하시면서도 딴짓을 한 건 아니냐며 곱지 않은 눈으로 묻기도 하시더라고요. 억울했던 제가 적극적으로 항변을 했지만 그럼 왜 자기 딸이 갑자기 저와 결혼을 선언했겠냐면서 짓궂은 농담을 하십니다. 그래도 내 딸이랑 내가 보는 눈은 비슷한가 봐. 나도 자네를 괜찮게 보고 회사에 스카우트했는데 내 딸도 자네를 보고 홀딱 반해버렸으니 말이야. 이거야 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구만. 다행히 절 좋게 봐주신 사장님은 희정 씨와의 교제는 허락하셨어요. 다만 결혼은 더 두고 보고 결정하겠다며 엄포를 놓긴 하셨지만요. 다른 건 몰라도 희정 씨와 당당하게 교제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무척 기뻤습니다. 사장님 따님이라서가 아니라 제가 순수하게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는 게 너무 행복하네요. 여기까지가 제가 경험한 기적 같은 사연입니다. 다행히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지만 가끔씩 그 일을 생각하면 솜털이 오소소 일어나곤 합니다. 어디서도 접하기 힘든 이 드라마 같은 일들이 제게 일어났다는 게 지금도 참 신기하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